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을 전공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김재호입니다.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침과 뜸을 이용하는 치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의학의 침과 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혈에 대한 설명을 일부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척추 건강과 관련한 운동과 마사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은 서양 현대의학과 함께 공존하는 의료로서 전통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반하고 있죠. 서양 의학의 경우는 현대의 많은 연구와 임상적 근거들을 다양한 수준에서 근거를 활용하고 환자에게 치료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한의학은 인류 역사와 또 그 과정의 다양한 의식주와 관련된 삶 속에서 의료적 경험이 점차 치료적인 부분으로 이제 발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은 의식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내용 중 아픈 상태나 질병 상태에서 활용되었던 의료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점차 발전되고 보완되는 과정에서 전문 의료인이 등장했고 이제 그것이 오늘날의 한의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전문적인 도구와 전문가들이 나름의 논리와 이론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경락과 경혈에 관련된 이론들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옛날 사람들이 불을 발견한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불을 이용한 생활 과정에 그 과정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오늘날에 보면 뜸치료가 등장한 거고요. 또 옛날 석기 시대와 같은 시대에 돌침이나 돌칼 같은 사냥 도구를 이용해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또 그것을 이용해서 외과적 치료에 활용함으로써 오늘날의 침 치료에 또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렇게 우리 원숭이한테도 볼 수 있듯이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지켜주는 이러한 접촉하는 과정에서의 내용들이 오늘날 마사지와 같은 방식으로 또 발전됐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의학은 전통적으로 의료인과 환자의 이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매우 많이 주목을 합니다. 의료인은 단지 질병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모든 삶을 같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점에서 1979년에 브레너라고 하는 학자가 생태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근 건강에 대한 생태학적 건강관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아픔이 없거나 그 다음에 질병이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건강만을 단정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라든지 또 환경 이런 것들까지도 건강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보면 사람이 사는 사회와 환경에 의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좋은 건강 상태는 생태학적으로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가족, 이웃, 사회, 그리고 국가까지 함께 연결된 건강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경과 그리고 우리 몸이 서로 연결돼 있다. 이러한 측면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좋은 건강 관리의 하나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건강관을 위해서는 의료인 역시 환자가 겪는 질병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환자의 마음, 환자의 생활 습관, 그리고 환자와 환자 주위의 환경까지도 관심을 갖고 관리해줘야 한다는 얘기들이 요즘 강조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세조 임금은 당시에 존재했던 다양한 의사들을 8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의사를 심의라고 하는 말을 써서 표현했고요. 그리고 가장 최악의 의료인을 살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8가지 의사 중에 심의와 사리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심의는 환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환자가 원하는 바를 따르는 의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환자와 의사가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달리 살인을 하는 의사라고 해서 살의라고 하는 의사는 단순하게 보면 잘난 척하는 의사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총명하긴 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잘 모르고 환자를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은 없고 단지 병만 치료하려고 고집을 피우고 또 자신만 옳고 남을 없이는 이러한 존재들의 의사들을 살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질병만 잘 고치는 의사가 훌륭한 게 아니라 좋은 의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와 얼마나 잘 소통하는가에도 그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보면 의사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내용들이 좋은 의사를 키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심의가 바로 이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요즘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걱정되고 또 불안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나라 민족들의 역사를 보더라도 각종 전염병과 감염병이 우리 선조들을 많이 괴롭혀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극복하는 일들도 많았고 또 그 과정에서 한약 치료도 이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기 건강에 관련된 내용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 왕실에서 일상생활 과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활용됐던 차문화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료적인 효과를 활용해서 이러한 차문화를 티테라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왕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차는 인삼차라고 합니다. 인삼을 활용한 차죠. 물론 인삼은 한약재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인삼의 효과나 작용을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또 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인삼에 대한 내용은 잠깐 생략하고요. 조선왕실에서 인삼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내용이 금은화차입니다. 금은화는 요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질환에서도 한의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약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이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그 건강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발열이나 갈증과 같은 증상을 호전시키는 목적으로 이 금은화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금은화는 우리나라 여기저기에 피는 인동덩굴이라고 하는 것의 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또 사진 저 오른쪽 위쪽 자료를 보면 요즘에 들녘이나 또 주변에서 개나리꽃도 많이 보고 계시죠? 이 개나리꽃의 열매는 한약재 중에 연교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염증 질환에 한약재로 치료적 목적으로 많이 쓰던 약물입니다. 우리나라 땅 여기저기에는 사실 야생화 같은 꽃들이 많은데 이러한 야생화 같은 꽃들이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소중한 약재이기도 한 거죠.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땅이 정말 사람들이 살기 좋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떠올려 봅니다. 한편 기침을 비롯한 증상에서 옛 사람들은 그 귤피라고 해서 감귤의 껍질, 그 다음에 생강을 말린 이것을 이용한 귤강차, 그 다음에 은행나무 씨앗과 그 다음에 도라지 뿌리를 이용해서 만든 팽길차, 그리고 호도나무 열매를 이용해서 만드는 호도차 등을 또 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옛날 사람들이 많이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이러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나 식품을 이용해서 호흡기 건강관리를 챙기신다면 요즘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여기서 은행의 씨앗이라든지 개나리꽃 열매 같은 것들은
그냥 아무 전문가의 상의 없이 복용하다 보면 독성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많이 복용할 상황이 온다면 꼭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사전에 상의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제 조만간에 이제 여름철이 오게 되죠. 또 여름철이 되면 여름철의 더위 속에서도 우리 몸은 면역력이 많이 약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식중독과 같은 이제 위장관 질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서도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썼던 이제 T테라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국장이나 발효된 콩을 이용해서 쓰는 두시차 또는 땀이 많을 때 이제 땀을 이제 허약한 것들을 이제 줄여준다고 해서 밀죽정이를 이용해서 만든 이제 부소맥차 그리고 여름철에 더위를 많이 먹다 보면 마찬가지로 호흡기가 약해지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면역력도 함께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당시에는 또 오미자나 인삼, 맹문동을 이용하는 차를 이용해서 여름철 더위를 극복했다고도 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음료나 기능성 차를 소개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요즘 시기에 활동이나 또 운동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또 누군가한테 마사지를 받거나 운동한다는 게 또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간단한 식생활을 통해서라도 건강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본격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척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척추와 관련된 경혈 그리고 운동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척추는 인체를 땅으로부터 수직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체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지탱하기 위해 수직으로 나란히 쌓였다기보다는 이러한 곡선형 형태를 통해서 배열되고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서 척추에 무리한 압력이라든지 부담을 줄여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등뼈는 보시다시피 뒤쪽으로 굴곡을 띠면서 배열되어 있고 허리뼈는 몸 앞쪽으로 굴곡이 띠면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자세에서는 목뼈, 등뼈, 허리뼈가 이러한 굴곡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자세가 잘못되거나 나이가 들면서 몸이 허약해지면 이 척추의 굴곡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거나 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질병들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의 왼쪽에 하단에 보면 정상적인 사람의 척추의 몸 상태와 그렇지 않고 몸이 앞으로 등이 굽은 경우에 몸 상태에서의 각각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만약에 이제 몸이 많이 굽은 상태라면 몸통 안쪽에 있는 내장 기관들이 많은 부담을 겪게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이 척추뼈를 헤아릴 때 기준이 되는 게 이 등에서 보면 척추뼈의 가시돌기라고 해서 등 뒤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이 가시돌기의 모습들도 척추의 안정적인 형태를 띠기 위해서 뒤쪽으로 나란하게 존재하기보다는 아래쪽으로 경사지어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점도 여러분이 나중에 척추의 어떤 모습들을 살필 때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몸을 유지하고 있을 때 목, 등, 허리에 척추가 어떤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목뼈를 기준으로 해서 7번째 목뼈를 빨간 뼈로 이제 표시해 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그 위쪽에 목뼈가 있죠. 목뼈는 총 7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등뼈는 총 12개의 등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는 허리뼈는 총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에서 이 기둥의 형태를 살피는 방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 뒤로 튀어나와 있는 가시돌기들을 촉지해서 살피게 되는데 이 가시돌기 부위가 침구 치료나 마사지 또는 척추 운동에서 중요한 부위가 되니까 꼭 잘 살펴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목뼈가 있는 곳을
풍한이 드는 관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람과 추위가 들고 나가오는 관문이라고 해서 풍한관이라고 불렀고요. 등뼈가 있는 공간은 몸통 안에 기혈의 순환과 관련된 곳이라고 해서 기혈관이라고 불렀고요. 맨 왼쪽에 허리뼈가 있는 공간은 우리가 아무래도 차가운 곳에 앉아 있거나 그런 측면인지 한랭관이라고 해서 차갑고 추운 기운이 들고 나는 공간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또 다른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척추뼈 마디를 통해서 그에 상응하는 등 부위, 허리 부위의 경혈들을 이 그림과 같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에 있는 경혈들은 거의 대부분 척추뼈가 나열된 순서에 따라서 함께 분포하고 있고요. 그 기준에서 양쪽으로 각각의 경혈들이 나란하게 존재해서 등 전체에 한의학에서 표현하는 경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등에서 보면 이 기준선은 척추뼈를 기준으로 하는 중간에 중심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뼈를 기준으로 해서 어깨뼈 안쪽 모서리를 통해서 관찰하는 또 선이 있는데요. 이 두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공간 안에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들이 척추의 마디에 따라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등은 족태양이라고 해서 태양이라고 부르는 공간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척추뼈 마디를 기준으로 나란히 배열된 경혈의 특징들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척추뼈와 관련된 형태로 배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조들은 이 척추뼈 마디에 따라서 근육, 그리고 그 주변의 신경, 그리고 등뼈인 경우에서는 그 사이에 있는 갈비뼈들이 이러한 경혈이 분포되어 있는 공간들과 밀접한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의학에서 표현하는 경혈들이 단 어떠한 부분인가 보면 이 마디들과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것들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몸의 척추뼈는 근육과 피부가 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뼈를 관찰할 수는 없지요. 등 피부 위에 있는 굴곡을 형태를 통해서 근육과 뼈마디의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한 근육들은 척추를 지지하고 움직이게 유지하는 척추 세운근이라고 하는 왼쪽의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엉덩이에서부터 뒷덜미를 통해서 머리까지 위아래를 연결하면서 척추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몸의 운동을 유지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러한 척추뼈와 근육들 공간 속에는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하는데요. 척추를 통해서 척수신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소개해 봅니다. 척추뼈 마디에 해당하는 곳에 따라서 이러한 척수신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목뼈에는 7개의 목뼈를 기준으로 8개의 목신경이 있고요. 12개의 등뼈를 기준으로 해서는 12개의 등신경이 있고요. 5개의 허리뼈를 기준으로 해서는 5개의 허리신경이 분포하고 마지막으로는 골반을 이루는 엉치뼈와 꼬리뼈를 통해서 나머지 이제 척수신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경들은 각각의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통해서 해당 영역의 몸통, 그 다음에 내장기관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면서 인체의 어떤 정상적인 삶을 유지시켜 주게 됩니다. 척수신경은 바로 몸 밖의 감각과 근육을 조절하는 과정인데요. 한편 몸통 안쪽에는 중요한 내장기관이 존재하죠. 이러한 내장기관에도 신경계가 분포하고 있어서 몸통 내 내장기관의 병리적 상황이 피부의 채성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피부 영역으로도 드러나면서 이상 반응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장기관의 문제가 체표면에 어떠한 통증이나 이상감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는 내장채성 반사라고도 얘기하고요. 또한 증상으로는 연관통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사들은 의학적 검사에서 내장기관의 질환 상태나 이상 여부들을 확인하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진단 방법이 한의학에서도 경험적으로 축적된 것이 조금 이따 설명드릴 등 쪽에 있는 많은 경혈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혈들은 한의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배수혈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또 몸통 앞쪽에 존재하는 경혈들에서는 모혈이라는 표현을 쓰고도 있습니다. 다만 현대의학에서 제시하는 내장기관의 병적 상태를 반영하는 이러한 연관통과 같은 그림과 비교해보면 한의학에서 제시된 배수혈이나 복모혈의 위치는 100%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현대의학은 전체적으로 둘이 뭉실하게 증상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한의학들은 이러한 둘이 뭉실한 영역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고 관찰하고 진단과 치료에 활용해왔다는 점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연관통과 관련된 요소가 인체에서는 척수신경에 포함되어 있는 자율신경계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은 등과 허리 쪽에 있는 척수신경을 통해서 몸통 안쪽에 있는 내장기관에 분포하면서 내장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게 되고요. 부교감신경은 머리에서 나오는 뇌신경과 골반 안에 있는 엉치신경 영역에서의 신경들이 내장기관을 조절하는데 교감신경은 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 흥분하고 인체를 방어하는,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목적으로 위주로 활용되는 반응을 보이는 신경계라면 교감신경은 여러분이 초원에서 한가하게 휴식을 하고 편안하게 일상을 누리고 있을 때 그러한 편안한 상태를 야기시켜주는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신경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요즘과 같이 코로나19와 또 다양한 사회 이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게 될 텐데 그러한 경험 속에서 우리 몸에서는 교감신경이 만성적으로 흥분하면서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내장 장기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어찌 보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릴렉스하게 할 수 있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방법들인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부교감신경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일상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연구팀은 공동으로 참여해서 2017년에 네이처 세계적인 저널인데요. 여기에 자매지로 알려져 있는 사이언티픽 리포터라고 하는 곳에 이러한 실험 연구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경혈을 피부에 분포하는 신경 염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하려고 한 내용인데요. 경혈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 와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의 특징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 효과가 있다. 자침 치료나 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한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좋은 느낌을 얻는다. 이런 것들을 친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혈 부위는 과민하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네 번째는 경혈 부위가 생체 전기와 관련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피부의 전기 전도도가 높다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경혈들이 체내의 내장기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저희 연구들은 바로 이 5가지 알려져 있는 경혈의 특징을 실험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 신경염증성 반응들이 등장한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여기서는 고혈압이나 대장염과 같은 장기와 관련된 병리적 상태를 야기했을 때 그와 관련된 피부의 특정 영역에서 예민한 어떤 염증 반응과 같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관찰한 뒤에 그 부위를 저희가 전통적인 침요법과 같은 걸로 자극을 했더니 그런 고혈압 증상이라든지 대장염과 같은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거나 치료가 되었다는 내용들을 증명한 연구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제시했던 내장기관과
내장기관의 질병 상태를 포함한 상황에서 일정한 피부 영역이 과민해지는 상황들을 증명한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과민해진 영역들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노력들, 그러니까 자극을 통하거나 마사지나 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내장기관의 증상을 완화해주고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는, 특히 한의학의 치료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직간접적인 연구 결과라고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몸의 상태와 정신의 상태가 밀접하다라고 하는 것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경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경락에서 보면 이런 뇌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락도 있고요. 또한 어떤 경락은 내장기관과 관련한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락도 있는데, 이런 내장기관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락들도 잘 살펴보면 뇌와 마음과 관련된 어떤 이 관계도 밀접하다라는 것들을 한의학에서는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을 과학자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건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위장관과 같은 장과 뇌가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때문에 장은 제2의 뇌라고 하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관의 건강 상태가 정신이라든지 마음의 건강 상태하고도 밀접할 수 있고요. 또 마음의 건강 상태가 또 위장관의 건강 상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으로 최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한의학이 의료 경험에 기반을 대서 축적된 경험이다라는 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식이고 기술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이든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러한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척추와 관련된 몇 가지 경혈들을 소개함으로써 척추 건강의 필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는 대략 361종의 경혈이 분포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진단과 치료에 활용되는 반응점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소개하는 건 어려울 거고요. 오늘은 척추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특히나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도움이 되는 경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허리에서부터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양관이라고 불리는 경혈입니다. 이거는 허리 부위의 네 번째 허리뼈 위치에 있는데요. 요양관에서 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중요한 관문이라고 하는 부위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랫배에도 보면 관원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명상이라든지 단전이라든지 이러한 훈련에서 보면 배꼽 아래 지역을 튼튼하게 한다고 할 때 그 튼튼하게 하는 부위의 경혈명이 관원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 관자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중심 부위구나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요양관은 이러한 생명의 중심의 관문인데, 특히나 우리 생명에서도 보면 양기라고 부르는 관문이 있습니다. 음기와 양기라고 할 때 양기는 우리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에서 중요한 부위인 거죠. 그래서 요양관은 양기가 운행하는 관문이라는 의미로인데요. 요즘에 와서는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좌골신경통이라든지 허리의 통증들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이 바로 허리에 이러한 기운들이 이제 약해지면서 생겨났다고 보는 게 한의학에서의 해석인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허리 부위는 한랭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붙였어요.
바로 허리가 약해지면 이런 차가운 기운이 허리 쪽에 침입을 해서 결국 허리가 뻣뻣해지고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옛사람들은 허리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마사지라든지 척추운동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허리는 바로 골반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반을 중심으로 많은 운동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허리 건강 관리법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허리뼈에 있는 또 다른 중요 경혈인데요. 명문이라고 부르는 경혈입니다. 두 번째 허리뼈를 기준으로 해서 그 허리뼈 가운데에 있는 경혈인데요. 문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표현은 생명의 문이라는 뜻이 됩니다. 너무 현학적으로 들리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생명의 문은 사실은 이 부위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었던 내용입니다. 명문은 허리의 중심선이고요. 바로 양쪽에 보면 콩팥의 아래쪽 지역이 이 부위이기도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콩팥을 생명의 불꽃이 담겨진 공간이라는 표현을 써서 원기가 머무는 곳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삶을 주어받았다고 할 때 그와 함께 우리 몸의 생명의 불꽃이 보존되는 곳을 이 콩팥 사이의 공간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을 우리 인체에서 보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랫배 지역이 또 그러한 생명의 불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서 옛날 사람들이 양생이라든지 건강관리법에서 배꼽과 허리를 무척 강조했던 내용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화가 되거나 기능이 약화되면 바로 이 부위가 약해지면서 손발이 차거나 그 다음에 온몸의 관절이 차가우면서 뻐근거리는 증상이 있거나 또 남자나 여자 모두 소변이라든지 생식 기능이 약해지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허리에 있는 공간이면서 마찬가지로 따스한 기운을 보존해 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마사지와 같은 방법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소개해 보면 여러분이 양쪽의 손바닥을 이용해서 서로의 손바닥을 좀 세게 이렇게 비벼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손바닥을 비비다 보면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죠. 이런 따뜻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 느낌을 가지고 등에다가 손을 얹은 상태에서 등을 마사지를 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따뜻한 손바닥에서 느껴진 기운이 등과 허리로 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과거에 허리를 차가운 기운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허리에 있는 이 명문의 지역의 기운이 약해지면 두 가지의 측면으로 구분했는데 양기가 약해진다라고 생각할 때는 주로 식생활에서 보면 부추나 마늘, 양고기와 같은 한의학적으로는 따뜻한 기운의 성질, 그러니까 몸의 에너지를 열감을 높여주는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게 됐고요. 반면 여러분이 손발은 따뜻한데 밤잠이 잘 안 들고 또한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또 어지럽거나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면 이거는 또 이 원기라고 하는 이 허리 기운의 음적인 기운들이 약화된 거라고 해서 이럴 때는 검은버섯, 목이버섯, 검은깨, 호두와 같은 이러한 약간 그 지방 성분이라든지 이러한 몸을 윤택하는 성분이 많은 약물이나 음식들을 복용하면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활용했다는 점을 이 명문혈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향인데요. 이제 등뼈 쪽으로 올라와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에서 보면 두근거림이나 가슴 답답함과 같은 부분을 해소해주는 대표적 경혈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떠한 당황스러운 일을 겪거나 아니면 갑자기 슬픈 일을 겪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하기가 갑갑한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죠. 이 부위는 경혈의 이름 자체가 다다른다라는 뜻의 의미로서 몸의 위와 아래를 나누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해부학에서 보면 횡격막이라고 부르는 이 가로막이 이 부분을 기준으로서 위와 아래를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바로 이 지향을 기준으로 이보다 위쪽은 양중의 양, 이보다 아래쪽은 양중의 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기운이 이 위아래에서 교차하고 만나는 부위라는 뜻을 쓴 거죠. 요즘 보면은 감기 증상에서 몸에서 열이 나다가도 갑자기 추위가 들면서 부들부들 떠는 한의학에서 표현하는 용어로는 한열왕래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이와 비슷한 증상이 말라리아 증상과 같은 학질 증상이 그런데요. 이러한 증상과 관련된 부위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부위들은 한의학에서 말하면 간의 기능과 관련된 부위이기도 해서 이런 부분을 이러한 감기의 이제 오래된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 기능과 관련한 증상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각각함과 같은 심장과 허파의 일부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돼서 또 종합해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경혈이기도 한 걸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대라고 하는데요. 등뼈에서도 위쪽 부위에 존재하는 경혈입니다. 영대라는 표현은 주나라에서 주나라의 문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나라를 건국하고 건국한 왕이죠. 이분이 하늘을 관찰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궁중에다가 세운 탑 같은과 같은 모습인데요. 제가 사진에서 보면 신라시대 첨성대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당시의 첨성대도 마찬가지로 신라 왕실에서 매우 신성한 곳이었죠. 이러한 신성한 곳이다라는 뜻이 영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신성함이 있습니다. 인체에서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신성한 장부가 한의학에서 보면 심장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영대는 심장이고 맑은 기운이 막힘이 없이 흐르는 곳이다. 그래서 이곳은 우환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부위는 항상 우리가 맑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을 갈고 닦고 바른 성품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부여한 곳인데요. 한의학에서 보면 바로 이곳은 정신이나 마음에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활용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쉽게 슬프고 또 짜증이 나고 또 명확하게 없이 밤잠을 못 이루게 된다면 이 영대열에 어떤 점에서 보면 찌든 먼지가 깃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찌든 먼지를 털어내듯 이 부위를 툭툭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손으로 영대를 두드릴 수는 없어요.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소중한 사람이 이러한 기분이 들 때는 바로 영대 부위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면서 위로해주면 바로 영대가 가지고 있는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위쪽에는 신주라고 하는 몸의 기둥이라고 하는 경혈이 있어요. 인체의 기둥을 상징하는 거죠. 척추뼈가 인체의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척추뼈의 대표적인 경혈이 이 신주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 척추뼈의 기둥이 왜 등에 있어야 될까요? 바로 등에 있는 부분은 우리의 허파와 호흡이 매우 이 척추 건강에 중요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호흡과 척추 건강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특징도 있죠. 누구는 감기에 쉽게 걸리고
또 누구는 감기에 잘 안 걸리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는 체력이 좋네, 면역력이 높네 라는 말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 부위를 마사지하거나 안마를 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호흡기 건강과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 1900년도에 현대의학이 발전하기 직전에 보면 일상 건강관리, 특히 어린아이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 부위에다가 온열요법을 많이 했는데 온열요법 중에 대표적인 게 뜸요법인 거죠.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 따뜻한 온열요법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감기가 걸리지 않는 건강을 책임져 줬다고 해서 한때는 일본 사회 전체에서 어린아이들의 건강관리법으로 등에 뜸을 떠주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등 부위가 이러한 따뜻하도록 관리해 주는 것도 요즘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위가 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를 비롯한 독감 증상은 폐렴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호흡기 감염은 코 속, 목, 기관지를 통해서 또는 얼굴 부위의 각종 점막 부위를 통해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몸속으로 침입하는데 특히나 허파 쪽으로 침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감염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대표적으로 보면 발열이나 두통, 목이 붓고 염증이 나거나 기침이나 호흡곤란 증상 또는 뱃속이 탈이 나서 설사나 장염 같은 증상도 일어납니다. 대추혈은 바로 이러한 증상을 완화해 주면서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강화해주는 효과를 지녔던 경혈입니다. 옛날에는 여름철에 삼복, 가장 더웠던 삼복이라고 하는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면 특히나 인체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 위한 식생활 요법들이 많았었죠. 우리나라와 같으면 뭐 삼계탕을 먹는다든지 인삼을 먹는다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몸을 보양하는 음식을 먹었다면 중국을 비롯한 또 다른 옛날 문화 속에서는 바로 몸에 따뜻한 기운을 넣어준다고 해서 이 대추라고 하는 부위에다가 천구라고 해서 따뜻한 약물을 이용해서 몸에 붙여주는 온열요법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즘도 보면 중국 사람들은 삼복날 보면 우리나라가 삼계탕을 먹듯이 이 등 부위에다가 삼복첩이라고 하는 약물을 붙이는 행사들을 해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전통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에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건강예방법으로 많이 활용했던 거죠. 그리고 대추혈 바로 밑에는 도도혈이라고 해서 한약에서 보면 만성기관지염을 비롯한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소염 작용이 뚜렷한 경혈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라든지 이 도도혈은 우리의 호흡기 건강을 지켜주는 소중한 경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혈들을 척추를 중심으로 살폈다면 이 척추와 나란하게 등 쪽에 존재하는 경혈들을 몇 가지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소개했던 대추와 도도와 같은 경혈 주위에 등 쪽에 있는 경혈이 풍문이라고 하는 경혈입니다. 우리 등 쪽으로 풍이라고 하는 바람의 기운이 들어왔다 나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감염병을 옛날 한의학에서는 온열질환, 온병이라고도 불렀고요. 또 풍한병이라고도 불렀고요. 상한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러한 질병의 감염원에 따라서 증상에 따라서 한약적인 용어를 가지고 썼는데요. 이러한 감염원으로 옛날 사람이 특징 지었던 것이 바로 이 바람이라고 하는 바람 풍자였습니다. 바로 우리 몸으로 감염병이 유입되게 되면 그 증상이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등 쪽에 이 풍문이라고 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증상 중에 하나가 목 뒤를 통해서 머리 쪽으로 열이 난다라고 하는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문의 다른 이름이 열부라고 하는 이름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거나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대추, 도도 이런 풍문열들을 자극해 주거나
뜸을 뜨거나 다양한 물리적 자극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해줘서 환자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그러한 노력들을 기울였던 거죠. 그렇다면 7번째 목표를 중심으로 이 중요한 부위를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숙여보면 됩니다. 자신의 목을 숙였으면 사실 목 뒤는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옆분이나 가족분들이 고개를 살짝 숙였을 때 목 뒷덜미 아래쪽에서 가장 튀어난 윤기가 보일 텐데요. 그것이 대추라고 할 수 있는 7번째 목뼈에 가깝고요. 그 목뼈 바로 아래쪽에 첫 번째 목표가 있으면서 바로 도돌이라든지 방금 소개했던 풍문의 경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위를 여러분들도 한 번씩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척추의 등 쪽에 있는 5가지 경혈들을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통에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내장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의학에서는 오장이라고 부르죠. 또한 이 오장과 더불어 소중한 기관이 육부라고 해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 육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장기관으로 상징이 되고 있죠. 그 중에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쉼없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장 중에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삶에서 쉰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잃는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오장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작용한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는 잘 못 느낍니다. 특히나 건강할 때는 오장의 활동을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숨은 채 자기 활동을 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오장이라고 하는 장자를 쓴 겁니다. 그 오장은 허파, 심장, 간장, 비장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을 말하면 췌장, 콩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오장의 활동을 나는 지금 느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갑자기 불편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기침을 하거나 목을 갈갈거리거나 가래가 생긴다든지 호흡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천식 같은 증상이 있을 때 허파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고요.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하는 것도 갑자기 운동을 과하게 했다든지 어떤 깜짝 놀라는 일을 겪었다든지 불안하게 될 때 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라고 하면서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오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정상적일 때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오장이 우리 몸통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폐수는 이러한 허파와 관련한 장기가 이제 불편해지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그 반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신주라고 하는 세 번째 등뼈에 해당하는 공간의 그 바깥쪽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주라고 하는 경혈이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면서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경혈이었다면 이 폐수 역시 그런 허파와 관련한 질병을 파악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혈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으로 심수라고 하는 경혈은 5번째 등뼈에 있는데 이 5번째 등뼈가 앞쪽에서 보면 심장이 위치하는 공간하고도 가깝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심수는 우리 몸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심장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또 치료하고 또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혈이 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이제 비수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호흡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소화기 기관과 위장관 기능이겠죠. 그것을 한마디로 상징하면 비장이라고 한의학에서 소개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비장의 역할, 소화기의 역할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비수이고요. 비수는 우리 몸통에서 중간에 위치하는 공간입니다.
중간이라고 하는 것은 등에서 보면 지향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12번째 등뼈에 위치하는 그 주변인데요. 여기는 우리 몸의 위와 아래를 통합하고 소통하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은 소화 기능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고 통합하고 소통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수는 허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혈, 아까 소개드렸던 명문을 중심으로 하는 경혈의 바깥쪽에 존재하는데요. 허리의 중심이라고 하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유지, 그 다음에 노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경혈이 됩니다. 지금까지 척추뼈와 그 주위에서 중요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혈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경혈에 대한 이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기 위한 마사지나 운동법들이 활용될 수 있을까를 한번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먼저 척추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요약해 볼까 합니다. 왼쪽 그림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척추가 정상적인 자세일 때 우리 몸통 안에 내장기관이 위치하는 몸통의 구조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 몸통 안은 각각의 장기가 작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원활한 공간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척추가 어느 날 약해지고 등이 휘기 시작하면 몸통 안의 공간이 좁아지고 몸통 안에 있는 내장기관들이 위치한 자리에 협소해지면서 정상적인 기능이나 작용을 하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실적이라면 상관없이 없겠지만 만성적으로 유지되다 보면은 내장기관의 작용이나 기능도 점차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작용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척추를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건강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나무들이 튼튼하게 향해서 자라고 있을 때 그 나무 기둥을 척추라고 비유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척추는 단순히 튼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물기가 없이 튼튼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의 외부의 힘이라든지 거센 압력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러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부러지고 나면 이 삶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척추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튼튼한 나무보다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대나무와 같은 그러한 탄력성이 있는 마디와 같은 모습을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 있는 척추와 근육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척추뼈의 마사지에 앞서서 여러분이 어디를 위주로 자극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궁금해할 때 우리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등뼈에 뜸을 뜰 때는 뼈마디가 두드러진 곳을 바로 떠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뼈마디가 함몰되어 있는 그곳에 뜸을 뜨거나 치료를 하면 효과가 덜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물고기의 등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몸이나 주변 사람의 몸을 만졌을 때 척추의 마디가 융기된 부분이 자극을 하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사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등 부위나 허리 부위를 마사지 해줄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를 통해서 등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자칫 피부의 손상이나 근육의 손상, 뼈마디의 손상도 염려해야 됩니다. 이를 고려해서 자극은 부드럽고 편안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베이비 오일이나 마사지 크림과 같은 윤활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하는 분의 또 손에 무리가 돼서 오히려 누군가를 도와주다가 본인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마봉과 같은 조금 더 부드럽지만 좀 단단한 그러한 도구들을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마사지의 방법 중에서는 어떻게 자극할까 해서 크게 이렇게 4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마봉이나 손가락의 끝부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엄지의 손톱 바로 위쪽에 있는 손가락 끝을 이용해서 피부 근육을 힘껏 누르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마치 점만 한다, 그러니까 한 점을 누른다 라는 뜻의 점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손가락 끝이나 아니면 엄지 쪽에 아래쪽에 튀어나와 있는 이 어제라고 부르는 이 공간, 물고기 배처럼 생긴 이 공간을 이용해서 튀어나온 부분을 통해서 환자나 체험을 하는 사람의 피부를 돌려서 눌러주는 유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르면서 시계 방향이나 반대 시계 방향으로 눌러주는 방법과 같은 유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이나 마찬가지로 손바닥에 튀어나온 방법, 어제나 손목 관절에 튀어나온 부분을 야기해서 피부 부위를 일정하게 빨래질을 하듯이 빨래판에 빨래를 밀듯이 하는 방법으로 미는 방법을 하는 추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주먹을 져서 상대방의 피부를 두드리는데요. 주먹을 쥔다는 것은 누구를 공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마음으로 자극하면 상대방이 다치니까요. 상대방에게 전혀 악의 없는 마음으로써 다만 등을 두드리는데 어떤 정도의 힘으로 두드리냐면 주먹의 무게만큼으로만 두드린다 생각해서 피부 위에 주먹이 무게만큼 때린다라는 식으로 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고타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방법은 체험자가 편안하고 시원한 느낌을 줘야겠지요. 마사지 할 때 주의할 부분들은 마사지 할 때 누르는 힘은 항상 적당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상대방이 얼굴을 붉히거나 짜증이 나지 않는 느낌으로 편안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사지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지만 아무리 길어도 20분이나 30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한 부위를 20분, 30분을 두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운동을 한다고 할 때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유산소 운동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유산소 운동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사지를 하다 보면 체험하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마사지를 해주는 사람도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거죠.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유산소 운동도 할 수 있는 만큼 20분이나 30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도 실내에서 운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때 체험자든 시술하는 사람 모두 이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크게 상해 있는 마음, 화냈거나 또 너무 기뻐서 본인의 마음이나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너무 두렵고 무서울 때, 특히나 슬퍼할 때, 감동의 변화가 너무 급변하는 상태, 또는 술을 마셨은 상태, 또는 식사한 바로 이후에는 아무래도 시술하는 분이나 시술을 받는 분, 모두 체험하는 분 모두 서로에게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마사지를 굳이 억지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유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일상에 있어서 건강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뼈가 약해져 있거나 또는 피부가 약하든지 또는 오랜 병으로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체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극량이 심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뼈가 골절이 일어나거나
출혈이 나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에서는 마사지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정말 토닥토닥거리는 마음으로 쓰다마 준다는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여성의 경우는 생리와 같은 월경주나 임신이나 출산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몸이 허약하기 때문에 또한 자유를 하다 보면 몸이 오히려 더 상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몸을 그냥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게 유지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몇 가지의 운동법들을 소개해 볼 건데요. 그걸 소개하기 앞서 세 가지의 그림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먼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운동하는 법이기도 해요. 사실 이거 모티브는 몸살림이라고 하는 이 어떤 단체 활동에서 얻어진 운동법인데요. 여기에서 활용된 방법들을 일부만 가지고 우리가 운동을 해보면 실내에서 유산소 운동이나 척추의 탄력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원통 베개. 작은 원통 베개는 제 팔뚝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원통 베개는 여러분이 옛날에 베개를 빌 때 썼던 두께 정도의 이 정도의 나무 한 알음 정도의 베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이 베개들이 운동하지 않는 분들이 쓸 때는 척추에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방석을 가지고 시도해 봐도 되니까 원통 베개가 없다면 집안에 있는 방석을 꼭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요가 매트나 좀 단단하지만 푹신거리는 곳을 쓰시고요. 절대 침대 위에서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침대에 탄력성 이런 운동이 척추를 더 과하게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될 운동은 준비 운동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뻣뻣해진 것을 억지로 꺾으면 부러지게 되죠. 그래서 탄력성과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먼저 하게 되는데 먼저 할 수 있는 게 몸통 돌리기 운동이라든지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들을 반복해서 유연성을 먼저 제고하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하고 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무릎 사이에 이 팔뚝만한 원통 베개를 깔고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꼿꼿이 편 상태에서 두 손을 뒤쪽으로 꽉지를 꼰 상태로 모으고 고개를 위로 하는 이러한 첫 번째 방식입니다. 주로 한 1분 30초 정도 이러한 자세를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하고 나면 그 다음 방법은 똑같이 무릎을 꿇은 그 자세에서 이번에는 양쪽 손가락을 낀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서 일자로 손을 쭉 뻗는 운동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1분 30초 정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쪽 손을 하늘을 숭상하듯이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고 어깨뼈를 뒤쪽으로 쭉 어깨 쪽지를 이렇게 뒤로 편다라는 느낌으로 저러한 날개 모양을 짓는 방법을 했을 때 여러분이 또 1분 30초 동안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몸풀기 운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갈 건데요.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아까 운동이 적응되면 좀 굵은 원통 베개를 쓰는데 이때는 반드시 적응이 안 되면 방석 같은 것을 이용해서 먼저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방석을 이용하듯 원통 베개를 이용해서 엉덩이와 허리 사이에 베개를 두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머리와 다리를 쭉 펴고 눕는 운동인데요. 보통 허리 부위에 베개 베고 눕기로 5분에서 10분 정도 자신의 상태에 맞춰서 운동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 두 번째 운동은 어깨뼈 아래쪽에다가 베개를 두고 또는 방석을 두고 눕되 이때는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다리를 펴는 게 아니라 정자하듯이 무릎을 서로 모은 상태에서 누워서 5분에서 또 10분 동안 누워있기입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고 나서
세 번째 운동인데요. 척추 운동이 되는데요. 이 운동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팔뚝 모양의 원통 베개를 목뼈 아래쪽에 등뼈 위치에서부터 허리뼈 위쪽까지에다가 나란히 놓고 눕는데 이때 누울 때 한쪽 무릎을 굽히고 다른 쪽 무릎은 쭉 핀 상태에서 5분 정도 누워 있는데 이 5분 정도 누워 있는 것을 서로 다리를 바꿔가면서 한 번 더 해서 총 10분을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3단계 운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척추의 어떠한 탄력성과 유연함을 느끼게 되는데 일주일에 2번, 하루에 한 번씩 이러한 체험들을 해본다면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슬라이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제가 하나씩 동장으로 소개하는 시간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회 내지 15회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 허리 펴고 굽히기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운동으로 준비 운동을 하시고요. 예, 선 상태에서도 해볼 수 있는 그 다음 동작이 있는데 이제는 무릎을 가지고 베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제 팔뚝만한 길이고요. 양쪽 무릎 뒤에 오금 부위에다가 베개를 끼고 앉습니다. 이 상태로 앉은 상태로요. 양쪽의 양손을 뒤쪽 모은 뒤로 쭉 아래로 내린 뒤로 이 자세를 1분 30초간 유지합니다. (1분 30초가) 됐다고 치고 나면 다시 허리를 한번 회전시켜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슴 위로 손을 꼭지를 낀 상태로 올리고 예, 1분 30초를 유지한다고 하고요. 가슴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운동한 뒤에 이 상태는 이제 양쪽 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손바닥을 약간 어깨 높이로 한 뒤에 어깨뼈 쪽으로 양손 어깨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목을 뒤로 젖힙니다. 이렇게 1분 30초를 또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동작에서 입을 벌리지 않고 입을 닫은 상태로 목을 뒤로 젖히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누운 자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베개 굵기가 이 정도 되는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꼭 이게 두꺼울 때는 방석을 2겹 정도로 말아서 해보시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먼저 앉은 자세에서 또 무릎을 펴고 앉은 자세에서 베개를 엉덩이와 허리 바로 밑에 댄 상태로 누워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쭉 위로 핍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5분에서 10분을 사람에 따라서 누워 있는데요. 이때 꼬리뼈가 땅에서 떠 있지 않을 정도로 엉덩이가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간혹 엉덩이와 허리가 지면에서 뜬 상태로 누워 있게 되면 오히려 허리에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5분에서 10분 정도 각자에 맞는 시간을 하고 난 뒤에는 일어나는 법이 중요합니다. 이때 함부로 일어나게 되면 허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려고 하는 쪽에 반대쪽으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듯이 돌려서 눕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숨을 들이신 뒤에 고양이 자세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고양이 자세입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쭉 펴고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시고 무릎을 펴고 몸을 돌리면서 다시 릴렉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운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눕게 되는데요. 이때는 가부좌를 통해서 무릎을 구부리시고 아까와는 달리 엉덩이에서 떨어뜨린 상태로 베개를 떨어뜨린 상태로 누우시는데 이때 누울 때 베개는 어깨뼈 아랫모서리 쪽에 있겠다 느낌을 가지시고 누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서 손을 올려주시고 아랫배에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5분에서 10분을 누워 계시면 됩니다. 이때는 시간이 다 됐을 때 일어나는 습관은 아까와 달리 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물론 허리에 무리가 되시는 분은 손바닥을 내린 상태에서 조금씩 등으로 일어나셔도 되고요. 만약에 허리에 힘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아랫배 쪽에 손 올리고 한 번에 일어나시는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점차적으로 본인이 적응한 방식으로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리와 몸통을 돌리는 운동으로 또 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운동은 처음에 썼던 이 팔꿈치 굵기에 원통 베개를 척추 방향으로 나란히 놓으시고요. 무릎을 쭉 펴고 누우시는데 이때 등과 허리가 닿되 목뼈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이 베개가 닿도록 척추뼈에 닿도록 그래서 척추뼈 중앙에 원통 베개를 놓고 여기에 걸터 누워있다라는 느낌으로 누워 계시고요. 이렇게 누워있을 때 한쪽 다리를 한쪽 발바닥을 반대쪽 허벅지 안쪽에다가 놓고 무릎을 굽히십니다. 이 자세로 5분 정도 계시다가요. 5분이 지나면 굽힌 발을 내리시고 반대쪽 발을 이용해서 발바닥으로 허벅지 안쪽에 발바닥을 대고 무릎 꿇고 누워서 또 5분을 릴렉스를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한번 하고 나서 일어나시는 거는 돌아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 운동에 관련된 3단계 운동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